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유치권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하나 이제 공부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나 안 하냐에 대한 판례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 이제 허위로 신고되는 많은 사례들에 대한 처분 중에서, 보통 이제 유치권이 허위로든, 진짜로든 신고가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문구가 생기죠. 어떤 문구입니까?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사례예요, 이것도. 그러나 이제 이 특별한 사례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이제 직원들이 유치권의 성립 여부 불분명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에 있어서 사건이 생긴 겁니다.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무슨 건설은 점유 사실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여지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항고 이유죠. 그래서 이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무슨 건설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한 공사대금 17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는 제출되었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이라고 기재를 했다. 어떻게도 불구하고 점유 사실도 없고 성립 가능성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함이라고 기재를 했다. 그럼 이제 혼동스럽게 한 거죠, 법원이. 입찰자들한테 혼란을 준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건설이 유치권이 증명된 것처럼 유치권자 뭔 건설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물건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자, 다시 한번. 마치 이 사람은 그 점유 사실도 없고 성립 여지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에 대한 매각물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를 안 됐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를 불허 결정을 해버린 사례.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유치권 17억 원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오인을 하게 했다. 누가? 법원이. 그래서 매각물건 매수 의사나 매수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것은 매각 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 허가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매각 기일과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아서 불허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볼 땐 유치권자가 존재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3자가 또 낙찰을 받았나 봐요. 자기가 낙찰 받을 때는 불허 결정을 했는데 제3자가 낙찰을 받았고, 근데 그런 경우를 또 매각 허가를 시켜주니 차라리 이제 이 과거의 낙찰자 입장에서 야, 이건 뭐야, 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시켜줘. 애초부터 법원이 성립하지도 않는 유치권자를 마치 성립한 것처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점유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애초에 성립 여지조차도 없는데도 마치 이 사람들한테 통지를 안 해서 불허를 했던 이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법원 직원이 이렇게 항고 이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판결은 이제 길게 읽으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 사례는 사실 공부할 만합니다. 대충만 읽어볼까 할까요? 대충만 읽어볼게요. 관련 법리 해놓고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거나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다음에 매각 물건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가 은근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수 신청인 우리 같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물적 부담 상태나 취득할 종물, 권리의 범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매수 희망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그래서 손해를 입지 않게끔 막는 게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이 명세서에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거가 기본적인 법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 판단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구체적 판단은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무슨 건설이 이 사건에 대한 그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기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인정한 거죠. 그 다음 유치권 신고는 성립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아예 법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아닌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물건 명세서의 기재는 뭘로 돼 있냐? 23년 2월 3일자 불허가 결정은 무슨 건설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불허가 결정 자체가 그렇게 전제로 한 결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매수 희망자나 매수 의사 매수 신고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봄이 타당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치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게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월 3일자의 불허 신청에서의 원인이 이 건설사가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흠이 된다. 그래서 무슨 건설은 채무자로부터 공사비 17억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긴 했는데 점유 시기는 언제고 방법은 언제고 등에 대해서 구체적 주장을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허위의 유치권을 걸 때는 통상적으로 서류가 되게 단촐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에 좀 비스꼬름하면은 공사 내역서, 견적서, 그다음 기타 주고받았던 이메일, 뭐 공사에 대한 기록들, 뭐 사진도 있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걸 봐요. 제출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사 견적서를 제출한 것까지는 본 적은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거죠. 유치권 신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건설은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점유자도 아닌 거예요. 현황조사서라는 것은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한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에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사가 나가가지고 적은 거죠. 거기에도 점유에 대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서류에 점유라는 표현이 없다 이거예요. 애초에 집행관 서류, 즉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여기도 없다. 그죠? 그럼 본인도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건설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건에 관해서 점유하고 있어서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즉 이해관계인도 아닌데 그 이해관계인이 아닌 유치권자한테 매 기수마다 있는 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법보좌관은 직원을 말하는 경매계 직원이에요. 1심의 사법보좌관 직원이 무슨 건설로부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자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 불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살짝 보면은 누가 봐도 유치권자가 아닌데 이 사법보좌관의 행동으로만 보면은 마치 유치권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유치권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는 권리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법원 직원이. 이렇게 된 사례입니다. 이게. 이런 기재로 인해서 일반 매수희망자들이 107억인데 거기 17억을 더 얹어서 줄 걸 생각하니까 유찰이 계속되더라. 이래도 되고 이해도 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매 절차에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하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 직원의 행동이. 그래서 부동산 이외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근데 무슨 건설은 유치권을 증명하지도 못했는데 이해관계인처럼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각기일의 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일반 매수자로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마치 증명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인까지 돼버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으므로 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시키고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때는 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여야 되니까 1심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어요. A가 낙찰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을 신고한 허위 유치권자를 마치 실제 유치권자인 것처럼 표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불허가 결정을 내린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가 낙찰이 되고 불허가 결정을 하고, 그죠? A가 낙찰이 됐음에도 불허가 결정을 해버리고, 불허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송이 시작됐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낙찰이 됐고, 이거가 허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은 낙찰된 누군가는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1심 법원인 2단계로 돌아가라는 걸로 판결이 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유치권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유치권자인 것 같이 행동을 했던 이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잘못됐다. 자, 요런 판례를 공부해 놓으시면은 유치권자를 다루는 법도 알게 되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법원의 경매계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입찰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집행관 또는 경매계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마냥 당하기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